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뒤에는 이렇게 전자칠판도 있습니다. 하피TV는 강좌 형식의 영상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요.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최근 뉴스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세계 TV 시장 중국이 1위, 한국이 역전당해라는 뉴스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024년 3분기에서 중국이 TCL, 하이센스, 샤오미의 점유율을 합해서 30.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과 LG를 합쳐서 29.4%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3분기에서 중국이 한국의 TV 시장 점유율을 처음으로 앞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국 TV 제조사가 한국을 앞서게 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해석하자면 한국 TV 제조사는 현재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닥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사에서는 광고주를 의식한 탓인지 이렇게 다루는 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밑도 끝도 없이 중국 기업을 비난하는 댓글만 달립니다. 하지만 비난을 하려면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과 경쟁에서 이기고자 할 때는 적에 칭찬해야 할 점, 비난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분리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 TV 제조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들의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떤 점을 비난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일 TV 제조사 브랜드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TV 사업은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TV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삼성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보죠. 일본은 CRT TV의 사실상 시작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유수의 TV 제조사들이 많은데요. 현재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사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현재 소니와 파나소닉이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TV 제조사는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 기업이 부상하고 있는 형세인데요. 중국의 대표 TV 제조 기업으로 먼저 세계 2위인 하이센스, 그리고 TCL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패널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는데요. 먼저 TCL의 자회사인 차이나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1위 LCD 패널 제조사 BOE가 있습니다. 한중일을 대표하는 TV 제조사가 어느 곳인지 확인하셨다면 이 중국 주요 TV 제조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위상을 이야기해보죠. 이 표는 2023년 3분기 TV 시장, 글로벌 TV 시장의 마켓쉐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는 우리의 삼성이 15%, 2위는 중국의 하이센스가 12%. 그런데 1위인 삼성과 하이센스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죠. 중국 TV가 우리를 바싹 쫓아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위는 TCL, 또 중국 기업입니다. 4위가 우리의 LG입니다. 원래 LG는 바로 이 자리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두 기업에게 이 순위를 내어준 셈이죠. 그리고 5위에는 중국의 강자 샤오미가 무려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만 $1,500 이상, 약 2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표는 2024년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이 30%로 1등, 하이센스가 24%를 차지하며 2등입니다. 3위가 TCL이 17%이고요. LG가 16%를 차지하면서 4위입니다. 삼성의 점유율이 갑자기 30%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증가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듯 보이죠. 특히나 삼성과 LG의 점유율을 합하면 46%, 거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여기서 2023년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과 비교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점유율이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43%를 기록한 반면 올해는 30%를 기록해서 무려 13%가 감소했습니다. LG도 마찬가지로 20%에서 16%, 4%가 빠진 거죠. 이에 반해 하이센스는 전년 대비 10%가 늘었고 TCL은 6%가 늘었습니다.
국내 두 제조사가 쪼그라든 사이 그 점유율을 모두 중국 기업이 가져간 셈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TV 제조사는 현재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TV 제조사가 그들의 성장 배경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특히 한국 TV 제조사와 어떻게 관계를 이용해 성장해 왔는지 지금부터 하피TV가 샅샅이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 1위의 패널 제조 기업 BOE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OE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먹튀입니다. BOE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1993년 창업자 왕동생이 북경의 베이징이죠. 베이징 오리엔탈 일렉트로닉스를 창업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은 차렸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기업의 원조를 받게 됩니다. 아사히 글래스 같은 일본 기업 원조로 CRT TV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의 TV 제조사는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첫째, 상장,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돼요. 자, BOE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상장을 택하죠. 1997년에 선전 주식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외부 자금이 유입되어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1년에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TV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런데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는 해외에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영문화하죠. 그래서 베이징 오리엔탈 일렉트로닉스. 자, 여기서 이니셜을 따서 사명을 2001년에 지금의 BOE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사명도 바꾸고 돈도 외부에서 유입된 BOE는 본격적으로 TV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이때는 그냥 CRT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로 이전하고 싶은데 자신의 독자 기술은 없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2024년에 LCD에서 OLED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LCD 기술을 어디서 구해와야 하지? 근데 우리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 고민하던 BOE에게 행운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2001년에 한국에 있는 현대그룹 내 현대전자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당시 현대가 모기업에서 약간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라서 현대전자가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때 현대전자가 사업부를 쪼개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대전자는 알짜 사업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IMF 이후에 빅딜이라고 하시죠. 현대전자가 빅딜을 통해서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전자에겐 독이었던 거예요. 부도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기업을 어쩔 수 없이 이후에 별도 사업부로 분사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의 하이닉스죠. 이 기업은 오랫동안 인수 주체를 못 찾고 채권단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SK가 인수하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이 기업이 최근에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는 큐리텔이 되었다가 이후에 펜텍이 인수해서 펜텍 앤 큐리텔이 됩니다. 이뿐인가요? 현대전자는 인터넷 사업부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한글과 컴퓨터 한메탄자를 개발한 천재 개발자를 스카웃해서 국내 최초의 인터넷 서비스인 아미넷을 만듭니다. 이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 천재 개발자가 바로 지금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주체 운영을 가지고 현대그룹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이에 지친 김택진 대표가 회사를 퇴사해서 자신의 기업을 창업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NC소프트인 거죠. 자, 그리고 현대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일찌감치 LCD를 개발한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당시에 하이디스로 분사가 돼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 사업부들이 각각 매물로 나와 있던 상황에서 이 하이디스를 2002년 여기 보시는 BOE가 인수하게 됩니다. 각각 현대전자의 사업부들이 이렇게 쪼개서 매각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매각 금액은 4,500억 원이었습니다. 하이디스에는 LCD 원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까운 금액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두 회사의 합작사인 BOE 하이디스로 사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LCD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한 BOE는 상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두 번째 성공 기술,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왜냐? 우리는 LCD 기술이 있어. 이제 공장만 지으면 돼. 그래서 이 지원을 받아서 중국 청두에 LCD 공장을 2006년에 완공하는 데 성공합니다. LCD 기술 확보, LCD 공장까지 짓는 데 성공한 BOE는 인수 3년 후인 2006년에 BOE 하이디스를 고위 부도 처리합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2003년 기준 인수했을 때 하이디스의 매출은 무려 8천억, 영업이익은 1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량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3년 후인 2006년에 하이디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천억을 기록한,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3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알고 봤더니 BOE가 하이디스가 갖고 있던 현금 1,500억, 국내 우수 인력 100명을 자신의 청두 공장을 설립하는 데 빼돌렸던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하이디스의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그리고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투자는 단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디스를 고위부도 내면서 하이디스에게 돈을 빌려줬던 우리 국내 금융권들은 채권을 하나도 인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실한 기업이었던 하이디스를 쏙쏙 빼먹고 고위부도 처리했던 겁니다. 이쁘니까요. BOE는 인수 시에 BOE와 하이디스 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하이디스 전산망에 BOE 임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과정에서 하이디스의 핵심 기술 200건, 총 4,331건의 LCD 기술을 고스란히 탈취해 갔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BOE를 기소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M&A를 통해 기술을 유출했을 때의 법령, 법적인 보호가 없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이 MBK라는 사모펀더가 적대적인 M&A를 시도하려고 했던,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죠, 상황이 있었죠. 만일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MBK로 넘어가게 된다면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인수 몇 해 후에는 이익 실현을 위해서 재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사모펀드의 특성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수할 주체가 워낙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가 별로 없고 결국 중국 자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때 앞서 보셨던 하이디스와 같이 기술 유출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부랴부랴 자사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겁니다. 이래야 우리의 기술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검찰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송에서 BOE는 4,301건의 기술을 누설, BOE가 이 해당 기술 자료의 시장 교환 가격, 이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산당의 재산상 이익을 4,331건의 시장에 통용되는 가격만큼의 이익을 가져갔고 하이디스에서는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임죄는 인정이 됐지만 실제 BOE가 받은 것은 집행유예라는 아주 사소한 판결이 났던 거죠. 이때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약한 판결만을 받았던 겁니다. BOE의 하이디스 인수는 중국 기술의 먹튀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국 LCD 기술을 탈취해 LCD 생산을 시작한 BOE는 2%의 점유율로 시작해 이후 전국 정부의 강력한 후원에 힘입어 현재는 세계 1위 LCD 패널 생산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LCD 1위가 된 건 한국 기업 현대 하이디스의 기술이 기반이었다. 즉 BOE는 먹튀가 근간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BOE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먹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BOE는 한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OLED 양산도 중국 기업 쪽에서는 가장 먼저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매끄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해서 OLED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한번 보시죠. 11월 18일 한 달 전쯤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미국 ITC BOE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예비 판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ITC는 최근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건 예비 판정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만 이 예비 판정이 실제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최종 판결에서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이 난다면 BOE의 OLED 패널을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것은 애플인데요.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BOE는 앞으로 애플을 비롯한 북미 업체에 OLED 패널을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반칙을 하면 퇴장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게임의 룰이고 경쟁의 룰입니다. 자, 그러면 BOE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다시 짚어보죠. 먹튀, 그리고 특허 침해. 그런데도 LCD 세계 1위. 우리가 기억해야 할 BOE의 키워드입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 하이센스입니다. 하이센스의 키워드는 탈중국입니다. 왜 이런 키워드를 선정했는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센스는 패널 제조사인 BOE와 함께 중국 TV 시장을 견인한 주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이센스를 보면서 중국 자동차 기업인 지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이센스도 지리도 탈중국을 달성하기 위해 거침없이 해외 브랜드를 사들였거든요. 참고로 지리 자동차는 내년에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죠. 지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만 해도 이 정도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국내 진출한다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를 거침없이 사들였는데요. 2010년경에 볼보에 이어서 로터스 그리고 스마트까지 가지고 있죠. 벤츠의 경우에는 1대 주주였다가 현재는 상하이 자동차에 밀려서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로 나왔던 에스턴 마틴도 17%를 인수하면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최대 주주는 아니고 17%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그룹이 인상적인 건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 해외의 유명 브랜드들을 갖고 있지만 지분만 가지고 있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특히나 볼보와 로터스가 부활한 것은 이런 지리의 후원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 하이센스는 현재 운영 중인 TV 제조사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입니다. 하이센스는 1969년 설립된 칭다오 제2 라디오 공장이 모태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라디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장에 공산당이 TV를 발주해요. 그래서 1971년에 흑백 TV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TV를 생산한 곳이 1966년 금성전자입니다. 현재 LG전자인 거죠. 즉 하이센스와 우리는 5년이라는 기술 차이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후 이 회사는 지역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 합병하면서 새를 키웁니다. 그리고 사명을 칭다오 제너럴 텔레비전 팩토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흑백에서 컬러 TV 시대가 도래하죠. 근데 컬러 TV를 제조해야 되는데 독자 기술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일본의 기술을 사온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칭다오 제너럴 텔레비전 팩토리는 일본의 마츠시타의 기술을 사와서 컬러 TV 제조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컬러 TV 개발에 성공한 이 회사는 1980년대 등소평 경제 강화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TV 제조사로 자리 잡게 되죠. 이렇게 성장한 회사의 다음 전략은 뭘까요? 바로 수출이죠. 그래서 1994년 이름을 좀 더 해외 수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하이센스로 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TV 메이커에는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죠. 네, 바로 1997년에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온 투자금으로 하이센스는 중국 1위 TV 제조사로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상장에 더해서 중국 정부 후원이 천문학적인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패널 제조사 BOE가 가세하면서 드림팀을 이루게 되는 거죠. 패널, BOE, 그리고 TV 제조는 하이센스라는 양강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트너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은 형편없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팽배했습니다. 실제로도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고민인데 자금은 많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 하나죠. 매물로 나와 있는 한국 또는 일본 기업을 사온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한국 기업에서는 부실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하이센스는 남미와 북미 대륙 진출을 위해서 2015년에 일본 기업 중에 어려웠던 당시 기업 중에 샤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샤프를 한 번에 인수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샤프의 멕시코 공장을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샤프의 북미, 남미 브랜드 사용권을 인수합니다. 이때 샤프 브랜드로 팔리는 TV는 실제로는 하이센스 제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센스의 위기가 생겨요. 2016년에 대만에 있는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합니다. 폭스콘 입장에서는 샤프 브랜드를 가지고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사용권이 하이센스에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센스는 알고 있어요. 우리 사용권 계약을 해서 정당하게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브랜드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샤프를 계속 갖고 있어 봐야 이건 폭스콘의 배를 불려주는, 남의 브랜드를 키워주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센스는 차선책을 모색하던 중에 2017년 모기업이 위기에 빠진 기업, 일본 기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바예요. 도시바의 모기업 분식 회계로 TV 사업부가 매물에 나오게 됩니다. 하이센스는 이 도시바를 단돈 1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동유럽의 가장 큰 가전업체였던 고렌예를 인수합니다. 중국 자체는 하이센스로 가지만 일본은 도시바, 그리고 유럽은 도시바와 고렌예로 가는 전략이었던 거죠. 이렇게 브랜드를 완성한 2019년에서야 샤프의 브랜드 사용권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하이센스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이센스 TV의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격이죠. 이 가격이 경쟁자인 한국 제조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중국 정부 보조금 덕택인 거죠. 피처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인정할 만한 품질. 이 품질이 100점은 줄 수 없지만 7, 80점 정도는 이상은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후 찾아온 코비드 때 TV 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하이센스 또한 같이 성장합니다. 이제 하이센스는 향상된 품질, 그리고 여전히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2위의 TV 제조사로 성장했고요. 세계 1위인 삼성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중국 TV 제조사 가운데서 가장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TCL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TCL의 키워드는 삼성 따라쟁이입니다. 재밌게 표현해 본 거고요. 실제로는 벤치마킹이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TCL은 1981년 창업자 2명이 설립한 카세트 테이프 생산 기업, 기억하시죠? 예전에 워크맨에서 많이 썼던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 TTK가 모태입니다. 당시는 워크맨 전성시대라 카세트 테이프가 무척이나 잘 팔리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 기업명이 다분히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로 명망이 높았던 일본의 TDK를 의식한 장명이었습니다. TDK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TDK라고 오해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1985년 참다 못한 TDK가 소송을 겁니다. 당연히 패소해서 그제서야 사명을 중국어로 전화통신 유한회사, 영어로 쓰면 텔레폰 커뮤니케이션 회사 리미티드, 여기서 이니셜을 따서 TCL이 되는 거죠. 이후 TCL의 행보는 잠잠합니다. 별다른 성장 동인이 없어요. 갑자기 2002년에 홍콩 자본이 TCL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TCL은 본격적인 가전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기술력이 전무했죠. 기술은 없고, 그런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외 기업을 인수한다는 공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먼저 TCL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2002년에 독일의 슈나이더를 인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프랑스 슈나이더랑은 다른 회사이고요. 독일에서 무려 1889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목공 공구 제조 기업이었는데 1965년에 라디오 제조를 시작하면서 오디오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프랑스 톰슨이 가지고 있던 턴테이블 오디오 기업이죠. 듀얼을 인수합니다. 듀얼은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 턴테이블 라이프 디자인 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독일을 대표하는 최고의 턴테이블 제조사였습니다. 자, 이 듀얼은 프랑스 톰슨이 듀얼이 1982년에 부도가 났을 때 인수를 했던 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을 왜 슈나이더에게 매각을 했냐면 톰슨이 1982년에 프랑스 국영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88년에 GE, 에디슨이 창업한 기업이죠. GE가 이제 B2B 비즈니스를 강화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가전 브랜드, 소비재 브랜드였던 GE와 RCA를 톰슨에게 매각합니다. 그리고 톰슨이 가지고 있던 의료기기 사업을 GE에 매각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듀얼이 필요가 없어져서 슈나이더에게 매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슈나이더를 인수하면서 듀얼까지 갖게 된 TCL은 이때만 해도 유럽에만 집중하고 싶었는지 듀얼의 북미 브랜드 사용권을 한국 기업이었던 남성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자, 이 기업은 지금도 듀얼 브랜드로 블랙박스 카오디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참고로 1965년에 창업한 우리나라 1세대 가전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컬러 TV 수출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남성 브랜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겠지만 지난 60여 년간 OEM, ODM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이죠. 다시 돌아서 TCL은 슈나이더를 인수하면서 원래 듀얼의 오너였던 톰슨과 관계를 트게 됩니다. 자, 이때 톰슨은 GE와 RCA 브랜드를 쥐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생산하기에는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 중국 공장을 알아보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원하는 TCL과 중국 생산을 원했던 톰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기업은 합작사인 TCL 톰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아시아에서는 TCL 브랜드로, 유럽에서는 톰슨으로, 북미에서는 RCA로 판매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TCL은 자기 브랜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톰슨을 얻은 TCL은 이제 슈나이더가 애매해졌죠. TCL 또한 먹튀를 단행합니다. 2005년에 슈나이더의 독일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톰슨과의 밀월 관계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이 대세였던 터라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위기였던 TCL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세를 확장하게 된 것은 알카텔을 인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TCL은 언제부터 TV 사업을 시작하게 될까요? TCL이 본격적인 TV 사업을 진출하고 꾀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삼성 덕분입니다. 삼성은 2006년에 오랫동안 라이벌이었던 소니를 제치고 TV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1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더 낮은 가격, 시장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지금의 중국 기업과 위상이 비슷했던 거죠. 저렴한 생산 단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중국 생산이었고 TCL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08년 4월 삼성의 생산 일부를 따내게 됩니다. 자, 이 계약을 따내고 나서 TCL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같은 해 7월 5천만 달러를 투자받아서 LCD 생산 라인을 늘리게 돼요. 삼성 덕분에 한 해에만 생산량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호기를 잡은 TCL의 다음 전략은 뭘까요? 바로 중국 정부 지원을 요청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Why not? 2009년 11월 중국의 선전시가 TCL에 무려 5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8.5세대 LCD 공장을 개소하게 돼요. 중국의 선전시는 동양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몰려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육성한 곳입니다. 홍콩하고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해안에 접해 있어서 운송에도 무척이나 유리합니다. TCL이 선전시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LG는 광저우, 이곳도 해안에 접해 있는데요. 광저우에 LCD 그리고 OLED 공장이 두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BOE는 시작이 청두였기 때문에 청두 지역에 큰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광저우시와 선저시가 디스플레이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이때부터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우게 애써왔는데요. 특히 LED, LCD 말고 대형 LED 공장은 거의 99%가 이 선전시에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때 세운 8.5세대 LCD 공장이 지금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CSOT의 모태가 됩니다. 정리하면 별 볼 일 없던 TV 제조사 TCL이 삼성의 생산을 따내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전의 패널 제조사 CSOT를 설립. 이후 TCL은 중국 정부 지원과 TCL 이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파죽지세로 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센스, BOE는 각각이 TV 제조, 패널 제조라는 서로의 영역에만 집중해 서로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데 반해 TCL은 우리의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TV 제조사와 패널 제조사가 한 기업에 있는 이 구조를 벤치마킹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CSOT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가 LG 디스플레이의 부사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의미죠. TCL은 현재 하이센스에 이어 세계 3위 TV 제조사이고요. 특히 90인치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이어 LG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그리고 해외 TV 기업들을, 특히 헐값에 나온 일본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TCL도 오랫동안 OLED에 도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니와 파나소닉의 합작수사인 일본의 JOLED가 파산을 신청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업을 TCL이, 정확하게는 패널 제조사인 자회사 CSOT가 인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TCL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CSOT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OT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한국 줍줍입니다. CSOT를 흔히 그냥 차이나스타라고 부릅니다만 풀네임은 차이나스타 옵토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이니셜을 따서 CSOT라고 부르고요. 흔히 이제 차이나스타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CSOT는 TCL이 2009년 선전시로부터 5조 원을 투자를 받아 만든 LCD 공장이 모태입니다. CSOT 선전 공장은 2011년 10월부터 LCD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패널은 당연히 모회사인 TCL이 가장 많이 사주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모기업 TCL이 삼성의 TV 생산을 맡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과 관계가 두터워서 삼성도 저가 패널을 TCL에서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 후반부터 미묘한 기류가 발생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게 BOE, TCL 등의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LCD 가격이 급하락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LCD 공장을 쥐고 있던 한국 기업들, 삼성, LG 모두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팔면 팔수록 적자를 기록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TV 시장을 LCD, 그리고 그 다음 OLED,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 LED라고 한다면 한국 기업은 옛 기술인 LCD보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라 할 수 있는 OLED, 마이크로 LED에 좀 더 투자를 하자 하고 결정했던 거죠. LG는 OLED에서 오랫동안 올인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 또한 이재용 체제로 들어서면서 우리도 다시 OLED 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런데 삼성과 LG도 중국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금이 소폭 있었고 저렴한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초반에 중국에 앞다투어 LCD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중에 삼성이 2011년 수저우에, 중국 수저우 지방에 개소한 LCD 공장, 8.5세대 LCD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2020년에 CSOT에게 1조 2천억 원에 매각합니다. 당시 CSOT는 경쟁자 BOE에게 크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만이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삼성이 지금의 QD OLED 양산에 성공하기 전이었습니다. 2020년이니까요.
여전히 LCD가 주력인데 CSOT가 갑자기 마음을 변심해서 LCD 공급 너네한테 더 이상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TV 사업부가 휘청일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매각대금 1조 2천억 원 중에 8,800억으로 CSOT 지분 12%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CSOT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삼성뿐만이 아니죠. LG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저우에 10.5세대 LCD 공장을 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도 있지만 OLED 패널도 세계 1위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OLED는 세계 1위인데 LCD의 적자가 전체 실적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GD의 손실을 모기업인 LG전자가 메꿔주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광저우의 LCD 공장을 매물로 오래 내놓게 됩니다.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광저우에 LCD 공장도 있지만 2020년에 오픈한 OLED 공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건 LCD 공장이고요. OLED 공장은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욕심낸 기업에는 중국 스카이워스와 BOE 그리고 CSOT가 있습니다. 처음에 LG가 광저우 공장, LCD 공장을 짓고자 할 때 중국 기업에 중국 자본이 일부 지분으로 포함되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스카이워스였고, 당연히 기존 주주인 스카이워스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스카이워스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어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도 다시 LG에게 매각했죠. 자, 그러면 이제 BOE가 가장 유력한 인수자였는데요. 처음에 BOE는 한 1조 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해요. 뒤늦게 CSOT가 참여하면서 이 인수 금액을 2조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자, CSOT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할 때 매출 기준입니다. LCD 시장 점유율은 BOE가 32.3%로 1위고요. 그리고 CSOT가 17.4%로 2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1%를 들고 있고요. 자, 만약에 BOE가 LG 디스플레이를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32.3%에 LG의 11% 점유율을 더하면 시장 점유율은 43.3%로 압도적인 과반에 가까운 세계 1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CSOT는 BOE를 영영 쫓아갈 수 없지만, 그런데 CSOT가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인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시장 점유율에 11%를 더해서 28.4%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 BOE가 갖고 있던 32.3%에 거의 근접하게 경쟁을 해볼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CSOT가 무려 2조 원을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데에는 2대 주주인 삼성이 후원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삼성은 LCD인 BOE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BOE가 OLED 특허를 침해하면서 삼성은 BOE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은 BOE를 통해서도 LCD 패널을 과거에는 많이 샀는데 최근에는 많이 낮춰서 3%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BOE가 LG의 공장까지 먹으면 삼성의 이 LCD 공급권은 움켜쥐고 위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자신이 지분을 들고 있는 CSOT를 통해 광저우 공장 인수를 돕고 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다 CSOT가 LGD 광저우 공장을 2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CSOT는 세계 1위인 BOE를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이상 중국을 대표하는 TV 관련 제조사 4곳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복습해보면 중국 TV 1위 하이센스, 세계 LCD 1위 BOE, 그리고 중국 TV 2위 TCL, 패널 제조사인 CSOT가 있습니다. 하이센스는 인수합병을 통해 탈중국을 목표로 했었죠. 그리고 BOE는 말씀드린 대로 먹튀, 특허 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LCD 1위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TCL은 삼성 벤치마킹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업입니다. 과거 삼성이 소니를 따라하면서 결국 세계 1위를 차지했듯 TCL 또한 삼성을 따라하면서 삼성을 제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CSOT는 한국 기업을 하나씩 줍줍하면서 LCD 세계 1위인 BOE를 압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 TV 제조사들 중에 어떤 기업이 진짜 강하고 어떤 기업이 경쟁의 룰을 어기는지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기업들을 단순히
짱깨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폄하하는 것은 이것은 20여 전, 30여 전 사고를 관성적으로 이어오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업이 제대로 칼을 갈아 맞서야 하는 상대가 중국 기업인 겁니다. 그렇지만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죠. 학교에서 A반이 있고 B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이 학생들이 전교 순위를 두고 다투는데, 그런데 B반 담임 선생님이 B반 학생들에게 미리 시험지 정답을 알려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체력장을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한다고 봅시다. A반, B반 똑같이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B반만 이렇게 출발선을 앞당겨 놓으면 되겠어요? 이 영상의 2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게임의 룰을 어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은 주로 LCD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부에서는 OLED 시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 1타 강사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